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자유TV 진자유입니다. 오늘 제목은 트럼프 정부 초기 세계 경제 자산시장 방향은 호황일까 붕괴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정치나 글로벌 아젠다 이런 이슈들은 다루지 않겠고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2년보다는 많이 궁금해할 이슈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아젠다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도 그것들을 방송할 것이지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부르실 때 진자유라고도 하시고 진자유 TV라고도 부르시는데 제가 기사 작성을 할 때 필명을 진자유라고 하기 때문에 제 채널명에 있는 뒤에 TV는 빼고 진자유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인데 TV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진자유 TV님, 진자유 TV는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진자유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 제목 트럼프 정부 초기 세계경제 자산시장 방향은 호황일까 붕괴일까 라는 제목의 주제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플로리다 쪽에 충성파로 구성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과거 인사 실패를 트럼프가 많이 지적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 2기 트럼프 정부는 좀 성공을 예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의 이 보수주의 운동을 지지하시는 전 세계 자유민주 시민들이 2기 정부, 트럼프 2기 정부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로 이제 인사를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사실 좀 고집도 세고 그리고 거대한 미국 정부를 꾸릴 만큼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인사를 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실제로도 이제 트럼프가 뽑았는데 트럼프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부통령도 사실은 기득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랑 굉장히 결이 달랐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나가서 트럼프를 엄청 깠죠. 트럼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비서실장 존 켈리인가요? 어쨌든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 반 트럼프가 돼가지고 굉장히 뒤에서 괴롭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트럼프로 굉장히 힘들게 해서 트럼프가 특검을 받게 만들고 아무튼 초기에 굉장히 트럼프가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트럼프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자신들이 쓸 사람들을 100% 자기가 이제 검증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추천 이런 것들을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네트워크나 정치적인 자산이 풍족해졌고 그리고 이제 누가 미국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애국자인지 아니면 기득권에 충성하는 딥스테이트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기 트럼프 내각은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책에 이제 초기에 많은 영향을 줄 건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대중국 정책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중 정책을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중 정책을 이제 책임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대중 강경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국무장관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전 현 상원 의원이 이제 안보 될 것으로 거의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이제 왈츠,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트럼프가 맡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들 굉장히 대중 강경파들이고, 대북 정책도 굉장히 안보를 중시하고 강경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한미 공조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말도 안 되고, 주한미군의 주둔비 협상도 사실 트럼프는 이제 말을 세게 하는데, 뭐 주둔비 협상 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략도 내줄 것은 내주고, 그러니까 국방비 조금 인상해주고,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쁜 영향이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에서 굉장한 매파이죠. 과거에 이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자, 뭐 이런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미국 그 트럼프 2기 정부에 그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좋은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뭐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좀 원래대로 이제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왈츠의 경우에도 북한이 러시아를 무기를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불거지자 그 대북 제재나 대러 제재를 좀 강조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보 문제만큼은 트럼프가 제대로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중국 관세 정책도 강하게 때리는 것도 아마 계속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환경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예. 미국의 환경 정책. 미국의 환경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환경 정책, 예. 기후 변화를 이제 거대한 사기라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2기 행정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아마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고비용 정책이에요. 고비용 에너지 정책이고, 그리고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고비용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이 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화석연료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유가를 올리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은 그렇지 않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석연료를 늘림으로써 고비용 에너지 정책이 저비용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다시 현재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다시 트럼프 정부 때처럼 에너지 수출국, 그리고 에너지 독립국이 돼서 유가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청장에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도 그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예, 당연히 누가 환경 파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화석연료도 최대한 뭐 깨끗하게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시겠지만,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억지로 줄이고 이제 유가를 올리는 그런 정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미국의 경제에 더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환경보호청장에 지명된 리 젤딘 전 하원 의장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잘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뭐 자동차 산업도 다시 활성화해서 일자리도 되살리고, 그리고 뭐 미국의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첨단 산업들, 그리고 AI 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리더로 가게 하는 것에 아마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이제 세계의 이제 주류 언론들은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기후 정책을 이제 뒤집는 절차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2년에 바이든이 기후 법안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IRA 법안을 이제 내세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청장의 리 젤딘 그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2021년에 뭐 그 인프라 투자 뭐 일자리 법안에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정책 중에서 이제 관세 정책은 그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뭐 60%인가 이렇게 매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보편적인 관세를 이제 매기는데, 트럼프 정책 중에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붙이면 아무래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관세가 가격에 이제 원가에 포함돼서 그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정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상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서 인플레를 띄운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환경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정책. 왜냐면은 화석연료를 값싼 화석연료를 이제 늘림으로써 유가를 내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그 물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서로 보완하면서 상계하는 정책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중국한테는 이제 팬데믹 관련된 책임도 아마 물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제가 좀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은, 그 채널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진자유TV가 중장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렇게 많은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자유TV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신다면은, 저희 영상과 채널 뭐 설명란에 있는 뭐 계좌를 통한 후원도 가능하니까, 예, 좀 후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 관련 이제 분야인데요. 네, 보건 관련 분야인데,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공중보건 분야의 이제 정책이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보직은 아직 미정이지만, 케네디가 이제 스스로 뭐 이 보건과 관련돼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그 여기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빅파마의 어떤 그런 그 빅파마가 그 미국의 이제 거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보건 정책과 관련돼서 깊숙이 개입해서 실제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신들이 돈을 벌고, 어떤 빅파마의 어떤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지위를,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파헤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알고 연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정직한 그런 과학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미국의 보건 정책, 그리고 미국의 보건 정책이 바뀌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세계의 이제 보건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케네디는 이제 뭐 최근에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이제 나와서 예전에 뭐 hin신과 관련된 안정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제기하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여튼 그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뭐
뭐 신신이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재를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케네디가 이제 그 이 정책을 이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앞장서서 정상으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많이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밝혔는데요. 케네디 주니어가요. 네. 케네디 주니어가 오랫동안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그 아동의 백신 예방 접종 관련한 어떤 그런 권장 목록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예,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때는 케네디가 이끄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어린이의 건강을 옹호하고 예. 기업의 거짓된 선동 어떤 그런 홍보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죠. 이 보건과 관련해서는요. 뭐 글리포세이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충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과당이 높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 뭐 불소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식품의 이제 염색제, 그리고 방부제 같은 이제 그런 그 건강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서두를 정책은 아마 어린이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어린이의 33명 중에 한 명이 예, 전체 어린이 한 3% 정도 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에 이제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미국의 FDA, CDC 같은 그런 이제 보건 관련 기관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거나 원인을 조사하기를 거부한다고 하죠. 근데 아마 케네디가 보건 관련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이 케네디 주니어가 할 역할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굉장히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제 승인을 하면 전 세계 이제 승인은 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무시되어 왔던 이 보건 분야에서 케네디가 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투명성이 있게 한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런 나쁜 어떤 그런 관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를 시킬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미국의 이제 어떤 그런 보건 당국에 의하면은 연간은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한 80번, 77회 이상이라고 하네요. 77회 이상의 백신 접종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아마 이 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앞으로 세계 보건기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빌 게이츠가 이제 세계 인구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사진 잘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핵심 주제인 세계 자산 시장의 운명 그리고 세계 경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산업 분야에서 방금 전 산업 분야인 이제 보건, 의료, 제약 분야도 미국의 전 큰 비즈니스인데요. 이 분야가 위축이 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AI나 로봇을 비롯한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에서
전통적인 그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을 다시 또 부흥시키려고 그 트럼프 정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 분야 이런 분야에서 미국에서 뭐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그것이 위축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될 이제 트럼프 정책 자문력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 효율성 위원회 어떤 수장의 역할이 있는데 뭐 이것이 뭐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 그리고 자산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뭐 질문에 대해서도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과 관련 정책에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소셜 미디어 본인의 이제 X 계정이랑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던 본인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제 규제를 좀 약간 줄이겠다. 규제, 반규제, 그리고 관료화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그리고, PC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철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AI 개발 초기부터 강력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고, 본인의 공장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보다는 좀 우호적 입장이긴 하지만 아까 대중국 안보 라인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은 기술도 이제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그 이슈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패권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막을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인구가 많은 시장 정도로만 의미가 있지 뭐 그 시장을 더 키워서 미국보다 더 큰 경제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와 아이폰만 사면 그만이고 중국이 반도체와 AI 패권에서는 절대로 미국을 앞서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과 개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분야, 그쵸?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S&P, 다우,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 뭐 부동산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사실 자, 그래프처럼 잠깐만요. 그래프가 이게 나스닥 종합 지수거든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자, 이게 나스닥인데요. 지금 그림을 좀 작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자, 뭐 S&P를 봐도 뭐 다우지수를 봐더라도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지수가 무한정 계속 올라가면 가장 뭐 투자자들은 좋겠죠. 좋아하겠죠. 근데 지금 이 지수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거품은 팬데믹 때 거의 무제한적으로 풀린 그 양적 완화 때문에 그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한정 이렇게 풀렸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데 언제까지 치솟고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좀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혹시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예, 계속 방송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나스닥 차트는 이제 이게 현재 이게 8년 전이 잠깐 8년 전이 아니라 그 언제를 기준으로 보냐라고 하면은 자 1900 뭐 한 90년 정도 예 요때가 한 뭐 1000 이렇게 한데 한 20배 정도 오른 거죠 지금은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예 나스닥이 버블이 확 끼었을 때가 이제 5000 가까이 다 찍었는데 5000을 넘었나 하여튼 5000 정도 됐었는데 예 그때 버블이 붕괴되면서 예 한 언제죠?
한 거의 3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해서 2년 반 정도 넘게 하락을 해서 그 2002년 말 2002년 이제 9월 이때는 뭐 1100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2007년에 뭐 한 2000, 3000까지 다시 올라왔고 다시 한번 하락을 거친 다음에 일단 세계 경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이후부터 1300대부터 지금까지 그 쭉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 시기에 이제 그 크게 출렁였던 적이 있었고요. 한번 그 다음에 다시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7000까지 뭐 이렇게 6600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팬데믹 이후에 2021년 버블이 가장 이제 정점이었던 시기에 16,000을 돌파했다가 다시 또 이제 좀 약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뭐 10,000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 미국의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면서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이 지금 19,000이 넘었네요. 제가 이제 뭐 나스닥 차트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우리나라 빼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을 빼고는 어떤 이런 자산 시장에 어떤 굉장한 어떤 거품이 지금 끼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이것을 돌파해서 2만도 돌파하고 나스닥이 그럼 3만까지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아니면은 다시 1만으로 내려갔다가 과거에 그 거품 붕괴 시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오랫동안 서서히 우상향하는 시기를 뭐 한 10년 가까이 거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런 자산은 없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한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봤을 때 87,000 넘었었는데 9만 정도까지 갔었는데 89,000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85,000은 좀 내려와 있네요. 이게 긴 꼬리를 남기면서 이게 피레침 모양을 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 8년 전에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0배. 8년 전에 한 900 정도 됐으니까 800, 900 정도 됐으니까 달러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8,500달러 이렇게 되니까 100배가 올랐죠. 비트코인의 이제 뭐 장기적인 전망은 뭐 우상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비트코인도 보면은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팬데믹 시기에도 크게 올랐다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6,800달러까지 올랐다가 1,600달러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서 5배 이상 올라서 9,00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도 천장을 뚫고 갈 것인가. 비트코인의 뭐 움직임이나 지금 뭐 변동성은 굉장히 더 크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어떤 주식 차트, 지수 차트의 모양이나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새로 이제 대두된 이제 자산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이제 고려될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글로벌 어떤 지수나 어떤 주식 자산의 이런 것과 궤를 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과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미국의 지수가 됐든 이게 계속 현재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것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올랐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랫동안 긴 다음에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라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잠시만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미국의 GDP인데요. 미국의 GDP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인데 2023년 기준으로 한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이 18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은 4조 달러. 보시면은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혁신도 거듭하고 있고 기축통화국이고 계속 달러의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가 언제부턴가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더니 급기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거의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좀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가요. 네.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대비 중국의 화폐 가치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명목 GDP가 이렇게 2021년부터 3년 동안 성장을 이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의 이제 중국의 달러 가치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특히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은 여전히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 요때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가 역으로 성장했죠. 1995년에 5.5조 달러 GDP가 현재 4.2조 달러니까요. 이때보다 한 20% 정도가 경제 규모가 더 작아졌습니다, 일본은. 근데 중국이 그러면 미국을 계속 따라갈 것이냐?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꺾이고 이제 미국과 경쟁해서 이제 패배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모양을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현재는 그 세계 경제, 이제 미국 경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 경제가 현재 27조 달러예요. 그 1년 GDP가. 1년 경제 규모 총 생산량이. 근데 이게 30조 달러, 40조 달러, 50조 달러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잠시 팬데믹 때 주춤했다가 점핑 하면서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아까 같은 그래프인데요. 잠시만요. 자, 미국 연준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뭐 동일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자,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은 이 화폐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생산력이 점점 올라가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계속 경제는 성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2019년도 팬데믹, 20년도 이렇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쭉쭉 올라가서 2023년 27조 8조 달러, 이제는 올해 2024년에 28조 달러가 넘어서서 29조 달러 이렇게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러한 미국의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미국 GDP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의 경제 규모가 23.7조 달러였어요. 그러다가 22년에 26조 달러가 됩니다. 이게 근데 명목 GDP예요. 실질 GDP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GDP 명목 GDP 성장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빼게 되죠. 근데 명목 GDP는 무려 이때 10%가 올라갑니다. 2021년에서 22년도에.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 속도가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20년에서 21년도 그렇고 21년에서 22년도 10%씩 올라갑니다. 명목 GDP가. 물론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7%였다라고 하면은 10에서 7을 빼서 실질 GDP 성장률은 3%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목 GDP가 크게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성장률이 꽤 높았죠. 그리고 올해도 성장률이 명목 GDP 성장률은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미국 GDP가 10%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요, 매년 이 기간 동안에 매년 자기 연봉이 10%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물가 상승률은 7%라고 하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평균 성장률보다 본인의 소득은 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4만 달러 받던 사람이고 10만 달러 받던 사람이 이듬해 11만 달러를 받아야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그 미국 전체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정도만 그 본인의 연봉이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연소득의 상승이 10%가 이 기간에 되지 않았다면은 미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 물가 지수를 보면요.
1982년에서 84년도를 이제 100 정도로 보거든요. 요때를 100으로 보고 봤을 때 현재 숫자가 그 과거의 숫자와 현재 숫자가 어떤지 그 각 기간마다 숫자를 비교한 것인데요. 80년대 초반에 100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지수는 315 정도 됩니다. 314가 넘죠. 40년 동안 물가가 이제 3배 정도 뛰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의 물가 지수가 팬데믹 전에 250대 이렇게 됐다가 310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5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 자산을 가진 상류층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자산이 없고 소득만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던 중서민층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더 가난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부유층이 더 많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중서민층이 더 가난해진 것보다 더 비중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었던 미국의 중서민층들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서민층들의 어떤 표심이, 특별히 이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빈부격차가 현재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성장을 했지만 대다수의 중서민층은 더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형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다음의 그래프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의 페더럴 부채, 페더럴 데트라고 나오죠. 이게 미국 GDP 대비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왼쪽에 1945년 46년인데 이때 120% 정도가 됩니다. 120%. 그러니까 미국 GDP가 당시에 뭐 얼마였나요? 1946년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뭐 당시 경제 규모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적죠. 당시 경제 규모는 뭐 4천억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45년도 요때 46년은 한 3천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에 120%니까 3,600억 달러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120%.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쭉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하고 부채 뭐 규모는 이제 줄지 않는데, 부채 규모를 절대적인 부채 규모도 줄여야 되지만 경제 성장률도 높여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부채 수준은 그러면 어떠냐?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은 2020년에 120%를 넘어서 126%까지 갔고요. 현재 120%, 119%.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부채 비율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지금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5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죠. 아까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경제 규모가 27조 달러, 28조 달러가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간 규모로 지금 미국 부채가 35조, 36조 달러가 됐다라는 게 이제 120%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국의 부채가 늘었다, 부채 비율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크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것과도 연동이 되죠. 바이든 때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기간 때 굉장히 높은 명목 GDP가 성장을 했잖아요. 이 명목 GDP가 성장한 이후의 배경에는, 그 이후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이 부채가 있습니다. 2017년 100% 수준, 이때도 사실 높지만 이게 120%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를 부담하면서 기존에도 높던 이 부채 비율이 점점 부채가 커지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실물 경제에 이제 정부 지출로 투자가 되면서 그 부분이 미국의 경제 명목 GDP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대하게 미국이 부채를 늘려오고 있는 현재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그래프로 상으로만 보면은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내려오고 좀 내려오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 경제가 더 활기를 띠려면은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 재정 적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미국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진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은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현재 너무나도 높아진 이 부채를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정리를 하지 않고 떠안고 간다면은 그 2년 뒤에 미국은 2년마다 중간 선거가 열리잖아요. 미국의 2년 뒤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부채를 계속 높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유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도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바이든이 남은 그 미국의 부채를 계속 끌어모으고 계속 땡겨 쓰고 미래에 쓸 것까지 현재 땡겨 써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지금의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가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이제 뭐 투자한다든지 할 때 더 이상의 이제 미국의 자금을 더 이상 끌어당겨 쓸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35조 달러가 넘는 부채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의 적자 재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부채 비율이었죠. 바이든 때 이렇게 크게 높아졌던 것이고요. 기업에서도 그 CEO가 교체가 되면은 전직 CEO가 만들었던 실패를 일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빅베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첫 해는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줘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적자를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이너스 성장과 큰 적자를 딛고 나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CEO로서의 어떤 경영을 제대로 했던 시기, 그 이듬해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의 CEO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빅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메모론가, 이제 기존에 잘못된 투자 비용들을 다 비용 처리하고, 일거에 비용 처리하고 다 적자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대통령도 기업의 CEO랑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단기간을 걸쳐 미국의 엄청나게 높아진 부채를 정리하고, 그리고 정부의 방만했던 재정을 감축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정부 기관과 뭐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 재정 상황을 건전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어떤 효율성 위원회, 미국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이제 맡아가지고 미국이 정상적인 어떤 정부가 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뭐 미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는 이것과 관련된 영향이나 인플레이션, 뭐 관세, 그 종합적인 내용은 앞쪽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그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지금 높아진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한 번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 기관도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해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각종 법안들이 미국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구조조정, 특히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게 됩니다.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해고하겠다고 했고요. 미국의 딥스테이트들, 이런 사람들도 해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이 아마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많이 구조조정이 될 텐데, 근데 하지만 이 구조조정된 인력들은 이제 민간이 아마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경정책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정책과 관련돼서는 불법 미입국자들의 이제 추방 정책으로 이제 일자리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부채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흑자 재정이 되면 이제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의 이제 다른 자산을 팔아가지고 뭐 부채를 갚는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과 그런 것과도 이제 상관이 있고, 어쨌든 미국은 이제 부채를 축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풀려있던 이제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자산 시장의 거품도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층은 미국의 초상류층, 엘리트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블루 컬러들, 그리고 제조업 벨트, 러스트 벨트에 있는 어떤 그런 중서민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히스패닉도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늘었고, 상류층들보다는 중서민층들이 미국의 어떤 마가 운동, 그 풀뿌리 민초 운동의 중심이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지지층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자산을 크게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가치 하락 시에 크게 손해를 보겠지만, 뭐 자기가 사는 주택 정도 보유하고 자산가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서민층은 오히려 자산가치가 하락됐을 때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경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GDP는 계속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중서민층들은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사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임대료가 감소하면은 인플레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가 억제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년 뒤에 다시 중간 선거를 할 때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블이 이렇게 높아진 그 미국의 이 자산 시장,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자산 시장을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큰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런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의 원흉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지난 4년간 미국 정부를 이끌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사실 뭐 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임기 초반에 어떤 부채 문제, 그리고 미국의 버블 문제, 이 문제를 건전하게 할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동인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그리고 임기 초반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가 되면은 그때는 자산가치 하락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부채를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글로벌 정책들, 뭐 다양한 국제 외교들, 뭐 그런 것도 다 돈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경제 정책들, 그리고 뭐 군사 정책들,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재정이 탄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부채가 120%를 넘고, 부채 비율이, 그리고 미국 경제 규모가 27조 달러인데 뭐 부채가 35조 달러, 36조 달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정책 여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서 흑자 재정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는 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득세가 감소를 하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소득세를 감소하겠다는,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그런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했죠. 근데 소득세 감소에 따른 어떤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억제를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자 재정 정책은 이제 IRA 같은 법을 폐지하고, 이제 바이든식의 어떤 퍼주기 정책을 축소해서 그리고
관세가 증가돼서 흑자 재정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GDP는 이대로만 하게 되면은 GDP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것 자체가 GDP를 늘리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는 이것을 그 미국 내 투자를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또는 이제 뭐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아마 그 미국의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메우려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게 하는 그런 동인들을 아마 계속 제공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들, AI 이쪽 분야라든지 개발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미국이 다시 이제 강하게 되려면은 거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가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투자가 미국 GDP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국의 GDP 감소는 투자 증가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완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미국의 정부 부채를 줄이는 그 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버블이 증가됐던 부분은 이제 한번 그 리사이징 이제 줄어들게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버블이 한번 지금 늘어났던 미국 그 자산 가치가 한 번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트럼프라면은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쌓아놓은 똥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바이든이 어마어마하게 똥을 많이 쌓았어요. 정말 미국의 인플레이션 덩어리로 이제 미국이 돌아가게 만들었고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여놨고 빈부격차 엄청나게 늘려놨고 미국의 부채 엄청나게 늘려놨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쌓아놓은 똥을 계속 떠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 CEO라면은 이걸 한번 털고 가는 게 맞고 털고 가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똥을 많이 쌓았죠.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그리고 자산시장의 여러 가지 버블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윤석열 정부한테 있었는데 하지 못했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선거도 있었고 그런 상황 때는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다 일거에 정리하고 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과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자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다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자유TV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